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년 전 사라진 사람이 오늘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이름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부터 제 일상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애써 덮어두고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이 단 한 번의 알림으로 전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한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집에도 직장에도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실종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장기 실종자 명단에 올랐고 끝내 사망 추정 처리됐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엔 혹시 연락 왔어? 라고 묻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아예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불길한 일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 몇 년은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지, 혹은 내가 모르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였습니다. 시간은 무서우리만큼 잔인했고 기억은 생각보다 쉽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을 잊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오늘이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평소라면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잠들어 있었고 꿈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깊은 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요즘 스팸 알림도 많고 새벽에 올 메시지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동이 한 번 더 울렸고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에 덜 깬 눈으로 화면을 켰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메신저 상단에 절대 다시는 떠서는 안 될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라졌고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잠결에 헛것을 보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이름도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제가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해킹도 많고 계정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차분해지려고 애썼고 괜히 겁먹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숨겨준 그 상처 자국 아직도 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난이라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상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둘뿐이었습니다. 저와 그리고 그 사람.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도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저조차도 시간이 지나며 의식적으로 기억을 지워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날 밤 저는 그 상처를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과거와 현재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려 답장을 쓰지도 못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끝났다고 믿었던 일이 다시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기억에서 정확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잠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불을 켜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고 핸드폰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름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그날 새벽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메시지가 제 인생을 다시 그날로 끌어당길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끝내 숨기지 못할 진실이 곧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새벽 이후로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핸드폰 화면이 떠올랐고 다시 눈을 뜨면 혹시 또 메시지가 와 있지는 않을지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은 오지 않았지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저는 애써 그 메시지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기억을 훔쳐본 건 아닐지, 우연히 맞아떨어진 건 아닐지, 별의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년 전 그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기 전날 우리는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연락이 왔고 평소처럼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도 아니었고 기억에 남을 만큼 좋은 술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술집에서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지금도 선명합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날따라 예민했던 건지 대화는 자주 끊겼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쌓여있던 감정이 서로를 건드린 순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싸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저는 괜히 자존심을 부렸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잠시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우리는 단둘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헤어진 뒤에도 잠시 함께 걸었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는 먼저 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사람과 헤어지기 전 우리는 골목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불안해 보였고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이상한 일에 엮인 것 같아. 그 말은 술김의 한 푸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농담처럼 웃으려 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닌 직접적인 시선과 기척. 괜히 너까지 말려들까봐 말 안 하려고 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나까지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저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어질 때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끝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서 있던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돌아섰습니다. 괜히 더 얽히고 싶지 않았고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잠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저를 불렀고 저는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술을 마셨고 말다툼이 있었고 먼저 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쫓기고 있었다는 말도 불안해 보였다는 말도 저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그때도 지금도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면 그 메시지가 제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입니다. 그날 밤 제가 돌아선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날의 기억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그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밤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도 저는 계속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기억이 왜곡된 건 아닐지, 두려움이 과장된 상상을 만들어낸 건 아닐지, 끝없이 합리화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사람의 계정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록으로 확인해야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SNS에 접속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소개 글, 게시물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 날짜는 정확히 10년 전, 실종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댓글도 좋아요도 그 이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날에서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신저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저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는 실종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보낸 메시지에 그 사람은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 마지막 대화 이후 메시지가 더 오지 않았는데 지금 제 핸드폰에는 그 계정에서 메시지가 오고 있었습니다. 계정이 바뀐 것도 아니었고 이름만 같은 다른 계정도 아니었습니다. 친구 목록도 대화 기록도 모두 동일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계정을 해킹한 건 아닐까 싶어 로그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기록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새 기기 로그인 기록도 없었습니다. 낯선 IP 주소도 없었고 최근 접속 기록이라는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정은 분명히 살아있지 않은 계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분명히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접속 위치를 확인했을 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접속 위치는 10년 전 그 사람이 실종되기 직전 확인됐던 장소와 동일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건물은 모두 철거됐고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예전 골목도 건물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정은 여전히 그곳을 현재 위치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지도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화면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여기서 한 발도 못 나갔다.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은 위치 정보와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손이 떨렸고 오타가 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보내고 나서야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10년 전에 사라진 사람에게 지금 어디 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몇십 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깊이 들어온 건 아닐지, 이대로 그만두는 게 맞는 건 아닐지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의 계정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을지, 접속 위치가 바뀌지는 않았을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기록은 여전히 10년 전에서 멈춰 있었고 접속 위치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그 사람 자체가 그 장소에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계정은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날의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존재, 사라진 순간에 그대로 멈춰 있는 무언가.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여기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날 이후로 저는 잠들기 전마다 그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여기서 한 발도 못 나갔다. 이 문장은 점점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그날 밤에 있었고 저 혼자만 10년을 도망쳐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메시지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는 걸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되살아난 계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외면했던 선택이 다시 저를 부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장소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는 메시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메시지는 멈췄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잠을 자도 깨어 있어도 10년 전과 지금이 계속 겹쳐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을 맡았던 형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아직 저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제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 한마디에 10년이 단숨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 끝에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지금 와서 그 이름을 꺼내십니까? 그 말은 질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메시지가 왔고 계정이 움직이고 있고 접속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형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다시 연락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가 언젠가는 연락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기록 중에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순간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건의 전부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초기 수사가 진행됐고 몇 가지 단서는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습니다. 신고도 아니었고 제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형사는 그 문장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짧고 너무 단정적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밝히지 않았고 추가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당연히 그 전화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발신 번호를 추적하려 했지만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중전화도 아니었고 선불폰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추적 불가였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추적은 되지 않았지만 통신 기록상 어떤 통신사를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신사는 제가 사용하고 있던 통신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10년 전 그 사실을 들었다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당신을 의심한 건 아닙니다. 형사는 곧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익명 전화는 기록으로 남아 있었지만 공식 수사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정보였고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는
일부 내부 기록에만 남았고 저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형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전화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메시지와 그 전화는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년 전 누군가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했고 지금 누군가는 그 사람이 멈춰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건은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찰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고 저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침묵이 이 모든 걸 10년 동안 묶어두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형사와의 통화를 마친 직후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신저 상단에 그 이름이 다시 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디까지 알아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10년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다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형사와의 통화를 끝낸 뒤에도 제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10년 전의 일이 지금 이 순간과 정확히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메시지가 오지 않아도 계속 화면을 확인했고 작은 진동에도 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이틀째 되던 날 밤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날처럼 새벽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밖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고 집 안에는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집 많이 바뀌었더라.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이사했다는 말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소는 물론이고 동네 이름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현관 들어오면 왼쪽에 신발장, 그 옆에 거울 놔둔 거 말이야.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최근에 직접 옮긴 가구 배치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서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메시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줄어들었고 대신 지금의 저를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책상 바꿨더라. 창가 쪽에 앉는 거 예전 버릇 그대로네. 그 사람은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나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가 계속 서늘했고 괜히 고개를 돌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때랑 비슷한 색이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옷은 방금 샤워하고 나와
아무 생각 없이 꺼내 입은 집 안에서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 안부를 전부 켜두고 잠을 잤습니다. TV도 켜두었고 작은 소리라도 나지 않도록 라디오도 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던 것처럼 나도 널 혼자 두지 않겠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안부도 아니었고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10년 전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불안해하며 주변을 살피던 모습, 제가 돌아섰던 순간 혼자 남겨졌던 그 사람의 뒷모습. 그때 저는 설마 무슨 일 있겠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이 상황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면 더 깊이 엮일 것 같았고 침묵하면 멈출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준비하며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나가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메시지는 제가 문 손잡이를 잡고 밖으로 나가려던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공포보다도 확신이었습니다. 이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되살아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의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10년 전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불안했고 밖에 나가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메시지는 저를 흔드는 것을 넘어 움직이게 만들려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그날의 장소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메시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뒤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문자 알림음이 들리는 것 같았으며 현관 쪽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발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분명 잠겨 있었고 CCTV에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의 근원을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사라졌던 바로 그날, 경찰 기록, 기사 아카이브, 온라인 커뮤니티의 오래된 글까지 하나하나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날의 실종 사건을 다룬 아주 짧은 기사 하나였습니다. 제목은 도심 재개발 예정 지역 남성 1명 실종. 하지만 기사 본문 하단 단 한 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인근에서 또 다른 인물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상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라는 표현은
분명 두 번째 사람을 의미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이름도 나이도 사진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 자체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처음보다 더 긴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 반응만으로도 제 추측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사라진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기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연관 실종자로 분류된 인물이 분명히 존재했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기록에서 삭제됐고 가족도 더 이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사건은 자연스럽게 한 명의 실종으로 정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실종 전날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이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장면을 무자비하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날 밤 술집에서 나오기 전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 얼굴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 사람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위험해. 누군가 따라붙고 있어. 너도 조심해.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술김에 하는 과장된 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 그 일에 더 이상 엮이지 말자.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등을 돌렸고 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의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고 떠올리지 않았으며 기억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기억을 지운 것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실종자는 당신이 마지막 목격자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났지? 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메시지는 더 이상 협박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누군가를 찾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잊힌 사람들, 지워진 기록, 외면했던 기억들이 지금에서야 하나씩 돌아와 저를 향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10년 전 그날 밤 사라진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도 기억도 그리고 저 자신의 일부도 그날 함께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도 않았고 암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모든 걸 이해했을 거라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했잖아. 나 말고 너 자신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비난처럼 들리지도 않았고 협박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사라지기 전날 밤 술집을 나와 각자의 방향으로 헤어지던 순간 저는 분명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시선은 계속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 밤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지 않기로, 더 묻지 않기로, 엮이지 않기로.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내 인생이 망가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빨리 걸었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누군가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다음 날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놀란 척만 했습니다. 경찰 앞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그 믿음을 하나씩 부수고 있었습니다. 너는 봤잖아. 느꼈잖아. 알면서 갔잖아. 그 문장들은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던 것들만 다시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정체 모를 메시지에 시달리고 사라진 사람의 이름에 쫓기고 과거에 갇힌 채 현재를 잃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방관자였습니다. 그리고 선택자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명확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쫓기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둘을 모두 외면했습니다. 메시지는 그 사실을 저에게서 빼앗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입 밖으로 내뱉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여기 있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망쳐도 선택은 바뀌지 않아.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짧은 한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메시지의 목적은 저를 죽이거나 미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날 밤을 정확히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결과를 만든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메시지는 마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메시지를 받은 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도 의미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메시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이 한 짓인지 아니면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건지 명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메시지를 하나하나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 내용, 문장 구조, 이모티콘조차 없는 문체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단 한 번도 시간이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새벽 2시 17분, 분 단위는 물론이고 초 단위 오차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10통을 넘어가자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실종 신고서, 경찰 조서, 신문 기사 스크랩까지 모든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이자 통신 기록이 완전히 끊긴 시간, 공식적으로 실종 발생 시각으로 기록된 시간, 제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날 이후 메시지는 단 한 번도 그 시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 지점에서 멈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내는 존재가 지금을 살고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감정에 따라 시간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분노하면 빨라지고 망설이면 늦어지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했고 의식처럼 반복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항상 2시 17분이냐? 이번에는 답장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3분, 5분, 10분이 지났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다음 날 새벽 2시 17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 이후로 한 번도 앞으로 가지 못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현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 시간에 멈춰 있다. 그 문장은 설명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존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었다고 처리된 그 사람일 수도 있었고 혹은 그날 밤 사라진 또 다른 한 명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날의 기억 자체가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는 시간을 건너온 것이 아니라 시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멈춘 그 시각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집안의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시계, 전자시계,
휴대폰 화면까지 모두 새벽 2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였습니다. 2시 17분.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알림음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새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신저 대화창 상단의 상태 문구가 처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접속. 10년 전 오늘 새벽 2시 17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존재는 저에게서 사과를 원하지 않았고 고백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 제가 그 시간으로 직접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멈춘 곳은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제게 발로 사라진 그 동네. 그날 밤 제가 돌아서지 않았다면 함께 있었을 그 장소 말입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지만 위치 공유 요청이 떠 있었습니다. 수락 버튼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선택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과거를 파헤치는 단계가 아니라 직접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모든 단서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장소. 10년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곳. 지도 앱에 표시된 위치는 이미 주소조차 남아있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재개발로 지워진 동네, 그 아래에 남겨진 폐쇄된 지하 공간. 사람들은 그 위에 새 건물이 올라섰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그 아래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가는 길 내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구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실에 물어봤지만 지하 3층 아래에는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과 함께 그 지하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몸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의 각도, 손잡이의 높이, 중간에 삐걱거리던 발판까지 막혀 있어야 할 벽 한쪽에 얇은 철문이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벽과 거의 같은 색이 되어 있었지만 분명 문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물에 비린 향, 그리고 사람이 오래 머물렀던 흔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에도 같은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중간부터 끊겨 있었고 아래는 완전히 어둠이었습니다. 바닥에 내려섰을 때 신발 아래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깨진 술병. 그 순간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곳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이 지하 공간으로 내려왔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쫓기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는 게 저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벽 한쪽에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떠났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가방,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 한 권과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의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날짜, 그리고 제 이름.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트에는 그날 이후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떠난 뒤에도 이 공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는 또 다른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10년 전, 같은 날 사라진 두 번째 실종자. 그 사람은 저를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노트에는 그 사람이 왜 이 지하로 내려왔는지,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는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시작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처음 보는 것처럼 읽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도 돌아섰다. 그 문장은 변명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켰을 때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된 시간은 새벽 2시 16분. 그는 숨을 고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걸 듣는 사람이 그라면 기억해라. 나는 살아있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선택의 결과를 기록하려고 여기 남았다. 녹음은 새벽 2시 17분에서 뚝 끊겼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봤지.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메시지, 시간, 장소, 그리고 이 기록들까지.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외면했던 진실을 직접 보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공간은 그 모든 시작이자 끝이 될 장소였습니다. 바닥 한쪽에서 낡은 손목 시계가 발견되었습니다. 멈춰 있는 시간은 새벽 2시 17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시계를 쥐었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가 남을 차례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시간 새벽 2시 17분에 울리던 알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은 그 시간만 되면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확인하고서야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안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지하 공간에서 제가 보고 듣고 확인한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경찰에 모든 기록을 넘겼고 노트와 녹음 파일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 있었던 사실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다시 시작됐지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은 여전히
실종과 사망 추정이라는 애매한 선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올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집을 옮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휴대폰 기종도 바꿨습니다. 그 메신저 앱은 아예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존재를 기기 속에 가둬두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알림음, 메시지 알림과 비슷하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은 소리. 화면을 켜보면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알림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기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알림은 항상 같은 시간에 울렸습니다. 새벽 2시 17분. 그리고 어느 날 화면을 켜는 순간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음 순간 화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캡처하지 않았습니다. 캡처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으로 남기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사람은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으로 다시 나타난 것도 아니었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진실을 저에게 되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외면했던 선택, 제가 회피했던 책임, 제가 살아남기 위해 버렸던 사람들의 시간, 그 모든 것을 다시 제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사라진 이유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전할 것은 이미 모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날 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묻는다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인 척 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날 선택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이야기한다고 말입니다. 가끔 새벽 2시 17분이 되면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그럴 때면 저는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 시간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그리고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한,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이곳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은 당신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사라진 사람이 돌아오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무서운 건 그날의 선택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